만약에 현재 지금 3천만 원 정도를 내가 모았다. 예. 그러면 투자 가능할까요? 3천만 원이게 되면은 어떤 거 사면 되냐면은 지방 중에서도 핵심 도시는 아니고 조금 일반 소도시 그런 데서 구축 아파트 같은 건요. 되게 쌉니다. 30평대가 아직도 2억대들도 많아요. 예. 2억대요? 2억대. 매매가 자체가 갭이 아니라 전세 안고 사게 되면은 뭐 그런 정도 선에서 3, 4천 정도 해서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오른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지금 시점에서 도심에 있는 것들과 서울에 있는 것들이나 이런 거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갭매우기라고 하죠. 키 맞추기라고도 하고 그런 형태로 일정 부분은 올라갈 여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 정도만 올라줘도 내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올해가 되지 않겠느냐. 서울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가격 상승이 크지 않다 그러면은 그런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하게 되면서 따라가는 그런 시기가 올해일 걸로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서울에 지금 뭐 공공재개발이다 아니면 서울시의 신속통합계획이다 뭐가 됐든 되든 안 되든 네. 그게 이제 바람이 불면서 어쨌든 수요들이 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라 가격이 지금 굉장히 치솟고 있죠. 일부 지역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를 기대하고 빌라를 구입하는 것도 좋죠. 혹시 그럼 빌라를 살 때 좀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뭐 당연히 재개발을 노리고 사람들이 사는 거다 보니까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미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재개발 구역 지정된 거는 그 돈으로 절대 못 사고 예정 지역을 사는 건데 예정 지역에서는 이제 사실 뭐 어딜 가나 지금 다 예정지예요. 다 플랜카드 붙여놓고 다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디를 할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일단은 이론적인 가능성으로 보자 그러면은 동네가 일단 비싼 지역이 되죠. 왜냐하면은 그 동네가 아파트가 비싸면은 우리가 개발됐을 때 우리 아파트도 비싼 거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은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데 빌라도 비싸지 않나요? 빌라도 비싸지만 그 강남에 있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과 금천구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거는 격차가 상당합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려면은 전세 안고 한 20억. 여기는 뭐 한 4억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빌라는 안 그래요. 빌라는 금천구는 뭐 싸게 사요. 한 1,000만 원이면 한 2,000만 원이면 살 거예요. 여기는 강남에 있는 것도 한 6, 7천이면 살 수 있습니다. 갭으로는. 그러니까 격차가 이렇게 많이 안 벌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구입하기 편리한 거고. 다만 이제 3천만 원을 구입할 때 조금 이제 바람이 불어서 좀 인지도가 생겨버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꽤 한번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못 따라가죠. 네, 매매가는 올라가고 전세가는 그대로니까 그런 건 못 사는데 아직 얘기가 나오지 않은데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을 산다거나 아니면은 돈이 이제 정말 그 정도 돈이밖에 없는 분들은 신축 빌라 같은 걸 구입하셔서는 괜찮다고 봐요. 신축 빌라 같은 것들은 그게 재개발 지역으로 구역 지정되면 좋고 신축 빌라라고 해서 재개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역에 편입만 되게 되면 어쨌든 속하는 거니까 전체적인 노후도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사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워낙 비싸고 서울의 수요는 워낙 많기 때문에 빌라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울은. 아니 아파트 지금 전세나 매매 거의 못 구하잖아요. 사회초년생 분들이. 직장은 서울에 있고 그럼 빌라를 구해야죠. 그런 빌라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빌라 사라는 얘기는 절대로 못 해요. 거기는 아파트도 싼데 누가 굳이 빌라를 가요? 빌라 줄게, 아파트 줄게, 뭐 가지려면 당연히 아파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를 구입한다는 것은 아파트가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로 오는 수요가 많아야 되는 건데 그건 서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서울 쪽에 있는 빌라는 재개발 예정지를 구입하는 거 좋고 거기가 가격이 비싸져서 못 살 것 같다 그러면은 신축 빌라는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갭이 좀 작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걸로 구입하게 되면은 가격이 어떤 식으로 오르냐면은 계속 신축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서울은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서 수요가 계속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빌라 업자들 이런 분들이 땅을 매입해서 계속 그 신축 빌라 공급을 해요. 근데 그게 다 분양이 됩니다. 어떻게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근데 계속 땅을 사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요. 땅값이 오르고 그다음에 요즘에 인건비 오르죠. 자재값도 엄청 올랐다고 하죠. 그럼 원가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럼 나는 3억에 구입했는데 저 옆집에 한 몇 개월 뒤에 지는 거 보니까 3억 3천에 분양을 하고 몇 개월 뒤에 보니까 저긴 3억 7천에 분양을 하게 되면 나는 3억 한 4, 5천까지는 올라가 있는 거죠. 사실 3천만 원밖에 없는 분들이 돈을 열심히 모아서 아파트 사야지 불가능합니다.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더 돈만 가 있잖아요. 솔직히. 예. 그렇다고 좌절하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코인을 합니까? 뭐 지금 주식도 시장도 좀 안 좋고. 이런 분들이 현금 갖고 있는 것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부동산에다가 저금을 해놔야 되는데 현실적인 방법은 아까 두 가지. 지방 쪽에 있는 소도시의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서울 쪽에 빌라를 사는데 뭐 재개발 빌라가 안 된다 그러면 신축 빌라라도 구입하는 것이 저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죠. 그러면 지금 부동산 투자 거의 16년간을 해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호황기랑 불황기랑 다 경험을 하셨을 텐데 네. 시장과 관계없이 내가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구입하기에는
굉장히 좀 시장 환경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큰 그죠? 용기가 필요할 네. 것 같아요. 과연 지금 사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금액 생각하게 되면 진짜 짜증나서 사기가. 시간 얘기로. 너무 비싸졌으니까. 저의 판단으로는 지금 사실 똑같아요. 작년에 구입했으면 좋았고, 재작년에 구입했으면 더 좋았고, 3년 전에 더 좋았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구입하지 않으면 내년에 똑같은 후회를 할 수 있다고 봐요. 항상 그런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꼭지 잡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걱정해서 못 사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건 2015년, 16년에 구입한 분조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사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재벌됐거든요. 한 두세 채 사게 되면 몇십억 버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조차 이 감옥이 지금 맞나? 밤잠 못 자고 뭐 이런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그거는. 과거 금액을 생각하게 되면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미래 가격을 생각하는 거죠. 지금 과거는 얼마 됐든 상관없이 지금 시점에서 더 오를까 떨어질까 판단하고 오를 만한 지역이라고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잡는 것이 좋다고 보죠. 제일 힘든 건데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저는 여러 번 사고 팔았기 때문에 이제 좀 익숙해졌지만 처음에 부동산 구입할 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맞아요. 예, 올인하는 건데 전 재산을. 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구입하는 것이 맞더라. 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가격 생각하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과거금에 것 중에 생각하면 살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죠. 그렇죠. 네, 지금 상황에서 이제 보고 판단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가격과 미래 가격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로 투자를 진짜 많이 진행하셨을 텐데 네. 그 중에서 좀 성공 사례 한두 가지 정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공 사례는 많죠.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2006년도쯤이었어요. 거의 투자 시작하고 나서 거의 1년 만에 이제 1년 만에. 돈을 모으고 1년 동안 이제 열심히 해서 돈 쓸 데가 없었으니까 800만 원, 900만 원 모았나 봐요. 정말 무일푼을 시작해서. 제가 이제 그때 일할 때가 대치동이었거든요. 도정법, 요즘에 이제 익숙한 단어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2003년도 7월 31일 날 이제 시행을 해서 그 내용이 이제 저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공인중개사 합격을 하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사설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또 계속 했는데 거기서 이제 재개발 시대가 온다. 이제 도정법을 배워야 된다. 이런 걸 많이 강조하셔서 도대체 뭘까 하면서 제가 이제 그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에 도서관 가서 도정법을 이제 다 프린팅 해가지고 하나하나 조문을 읽어봤죠. 쭉 공부를 하면서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군구에서는 도시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구는 재개발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되는구나. 그때가 제가 2006년도 4월달, 3월달이었어요. 그런데 2003년 7월달에 시행한 법이니까 3년 뒤면 2006년 6월 30일까지 이게 설립이 돼야 되는데 찾아봤죠. 네, 서울도 당연히 받고, 의정부, 저쪽 지방 부산도 받고, 수원도 받고, 용인, 부천, 몇 군데 있잖아요. 일산, 그래서 50만 넘어가는 데가 봤는데, 그 중에 이제 부천 쪽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현장을 가봤더니 아무것도 몰라요. 네, 재개발에 대해서 움직임이 전혀 없는 그런 수준이에요. 제 800만 원밖에 없었는데, 800만 원 살 수 있을 정도의 갭도 밖에 안 됐고, 제가 처음에 샀던 게 8,200만 원 매매가에 7,500 갭이었고, 700 전세가, 700갭에다가 이거저거 해도 이제 얼추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지인들한테 좀 빌리고 해갖고 제가 이제 두 채를 샀고. 두 채를 사셨어요, 한 번에? 네. 두 채를 샀고, 거기에 이제 부천의 원정동, 고강동 이런 데였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재개발 쪽이 이제 예정지다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놀랍게 현지에서는 그런 게 잘 몰라요. 부동산에 가서 제가 사러 왔는데, 왜 이걸 사려고 하는지 이런 표정으로 이제 바라보시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제 저랑 이제 같이 저의 멘토시죠. 네, 저랑 그분이랑 같이 이제 그쪽 지역에 지인들을 몇 분하고 저희 포함해서 많이 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부천 그쪽이 재개발 예정지로 이제 막 부상이 되게 되면서 단기간에 급상승을 했죠. 굉장히 많이. 그래서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은 거의 한 400에서 500% 정도가 꽤 많이 이제 올라서 이제 투자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벌었고 저도 이제 그게 이제 목돈이 좀 됐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운도 좋았던 게 이제 재개발 예정구역에 들어가고 그때가 이제 뉴타운이 막 바람 불면서 사람들이 막 재개발에 열광을 이제 하기 시작한 초기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뉴타운이라는 것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 정부였던 여당 열린우리당에서 이게 너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우리도 하자라고 하면서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거를 이제 그때 막 꺼내 들었어요. 우린 일반 재개발 뉴타운보다 더 완화시켜준 걸 해줄게. 이러면서 그 재정비 촉진 지구조차 시범지구로 거기에 딱 된 거예요. 너무 운이 좋았죠. 그래서 두 번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8천짜리가 뭐 1억 3천, 1억 4천까지도 거래가 되니까 제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뭐 확 급등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돈이 좀 모였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면목동 가가지고 빌라에 계속 빌라 쪽에 투자를 했고 이제 돈이 모이면서 이제 아파트 투자하면서 이제 가격이 이제 이런 추세가 됐었죠. 근데 분명히 좋은 장만 경험을 하셨던 건 아닐 것 같아요. 아니죠. 2008년도 금융위기도 경험을 하셨을 텐데. 8년도, 네. 2007년, 8년도에 이제 거기서 재미를 보고 부천에서 그런 지역을 했던 거는 아직도 돈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싼 지역만 찾아다녔던 거죠. 면목동은 그때 투자 금액이 보통 한 1,500, 2,000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많이 재미를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조금 목돈이 생겨갖고 아파트를 이제 구입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러니까요. 금융위기가 빡 와버렸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또 고생을 하고 이런 좌절도 한번 느껴봤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생했죠. 예, 이제 그때 이제 용산에서 일을 했었는데 난리가 났었던 상황이었잖아요. 뭐 국제 업무지구다 하면서 용산에 막 평당 가격이 1억이 넘어가고 막 이랬던 시기였는데 그게 한 4천만 원까지 떨어지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이래저래 저도 엮이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한번 좀 힘들어졌었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열심히 일해서 다시 회복이 좀 오래 걸렸죠, 저도. 예, 이제 다시 이제 투자하게 되면서 가격이 올랐는데, 근데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상당히 많이 배웠고, 이제 또 이런 건 있어요. 대신 예전에는 진짜 아무것도 생초차일 때 사실은 그 굉장한 큰 수익을 올렸던 거잖아요. 첫 투자가. 네.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많은 정보와 훨씬 많은 지식이 있다고 자부하지만 그때만큼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그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올리기는 사실 어렵죠.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하면서 경제 성장도 안정화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요즘의 화두는 돈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오르게 되면서 뭔가 실물 자산화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실물 자산의 대표격은 부동산이 아니겠는가라는 판단이 들어서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시게 되면 부동산으로 저금을 해놓는 이제 소위 에셋 바킹이라고 하죠. 에셋 바킹 개념으로 이제 좀 사두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죠. 혹시 그때 하락기 한번 경험하시면서 네. 그때 좀 이전의 투자 기준이랑 지금 이제 하락기를 경험하고 나서의 투자 기준이 좀 바뀐 게 있을까요? 무식하게 아무거나 사진 않았고요. 네, 무식하게 아무거나 사니까 좋은 걸 사야겠다라는 생각은 했고 또 하나는 제가 면목동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빌라 얘기했지만 아파트 샀다 그랬잖아요. 네.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저평가라는 기준이 참 애매한 게 제가 그때 당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막 찾아봤어요. 이제 뭘 투자할까? 찾아봤는데 굉장히 저렴한 아파트가 있어요. 그 면목동에서. 진짜 싸다. 갭도 되게 작아요. 갭도 3개, 한 2천만 원 내외 정도 아파트인데 방 3개. 서울 아파트인데. 네, 25평인데. 네. 동네도 괜찮고 살기 괜찮고 나름대로 단지도 크고 제가 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구조도 이쁘고 한 5년 정도 뒤에 매도를 해갖고 팔았는데 굉장히 이제 오르긴 했지만 다른 거 오른 거에 비해서 미미한 거예요. 이상하다. 난 분명히 저평가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그 성적밖에 안 나왔을까 봤더니 이 저평가라고 생각하는 건 제 주관적인 생각인 거고 사실 면목동이 뭐 투자로서 굉장히 각광받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가격 오름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계속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것들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일맥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돈이 있는 한 가장 좋은 지역으로 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것보다 하급지로 가게 되면은 분명히 상급지를 산 것보다 가격이 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가격에 부침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점점점 벌어지는 거니까 가격이.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건 아니고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지만 요 정도 벌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얘는 이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둘 다 올라가는 가대 굉장히 좀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올라도.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이걸 못 샀으면 상관없는데 이걸 살 수 있었던 환경이라 그러면은 이걸 샀어야 되는 거죠.